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야당 감액 요구만 반영된 내년 예산안이 총 673조 3천억 원 규모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올해 유례 없던 R&D 삭감을 겪었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보다 5.4% 늘어난 18조 8천억 원으로 예산을 확정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복잡한 숲속 환경에서 자유롭게 비행하며 실종자를 찾을 수 있는 드론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드론이 비행하며 수집한 영상을 실시간 딥러닝 기술로 처리해 실종자를 탐지하는 건데 실증 시험 결과 현장 적용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비상계엄 이후 자금 출처 조사를 빙자한 불법 리딩방 사기가 발생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이 주의를 발령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계엄을 이유로 자금 출처를 조사하지 않는다면서 조사를 위해 입금을 요구하더라도 절대 응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승리 이후 고공행진하던 가상화폐가 일제히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실제로 친가상화폐 정책이 나오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차익을 내기 위한 매물이 거래소에 나오면서 이른바 트럼프 효과가 어느 정도 약발을 다했다는 분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사상 초유의 야당 감액 요구만 반영된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야당 독주라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민생 예산 등 필요한 게 있다면 추경을 편성하면 된다고 맞섰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 제출 예산안보다 4조 1천억 원이 줄어든 673조 3천억 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예비비 2조 4천억 원과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삭감 등 야당의 감액 의견만 반영된 안이 여결위에 이어 이번에도 일방 처리된 겁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와의 충분한 상의 없이 안을 내놓은 정부의 태도를 지적하며 부족한 예산은 민생 추경으로 확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회법에 따른 예산 심의 확정 절차가 정부에 유리한 점을 기대어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경시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금융사기 등 민생 직결 수사비 격인 수사기관 특활비를 이재명 대표 수사 방해, 방탄을 위해 삭감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상품권 예산과 기존 삭감액 복원 등 모두 3.4조 원을 증액해달라고 제안했지만 이마저 거절했다고 항변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개인 예산 마냥 정쟁의 도구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위기 극복을 위해 합심에도 모자랄 때 정쟁에만 몰두한 반면 민주당은 기재부가 막판에 2조 1천억 원 규모 감액을 복원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야당의 증액안은 받아들이지 않아 협상이 결렬됐다고 반박했습니다. 민생 예산엔 손댄 바 없고 오히려 예결위 통과안보다 더 깎은 수정안을 준비했지만 경제 위기를 고려해 최종안에는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증액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추후 추경 등의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국회는 금투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이 담긴 예산부수 법안도 처리했습니다. 상속세 최고세율을 인하하고 자녀 상속 공제를 확대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부결됐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9,792억 원, 5.4% 늘어난 18조 8,967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이공계 대학원생 연구생활장려금 신설을 비롯한 기초 연구 확대 사업에 3조 5,600억 원, 주요 선진국과의 공동 연구 확대 등에 1조 2,500억 원이 배정된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전체의 연구개발 예산은 11.5% 늘어난 29조 6천억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AI 반도체와 첨단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 체인저 분야에 3조 5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우주항공청의 내년 예산이 9,649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우주청은 올해 예산보다 27% 늘어난 9,649억 원 수준으로 정부안을 편성해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했으며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원안대로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예산은 한국형 발사체 고도화, 차세대 발사체 개발 등 우주수송 역량 확대 사업에 3,106억 원, 첨단 위성 개발 부문에 2,123억 원이 투입됩니다. 또 달 착륙선 개발 및 국제 거대 전파 망원경 건설 참여 등에 543억 원,
첨단 항공산업 기술 부품 자립화 사업 405억 원, 지역 거점 인프라 확보에 1,153억 원을 투자합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일주일 넘게 사회 각계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소년들도 비상계엄을 비판했고 대학 캠퍼스에는 시국 선언이 19개 언어로 울려 퍼졌습니다.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소년 시민이 여기 있다. 윤석열을 탄핵하라. 탄핵하라. 청소년 단체들은 청소년 5만 명이 뜻을 모은 대통령 퇴진 요구 시국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비상계엄 사태를 보며 그동안 배운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가 부정당했다며 민주주의와 인권을 짓밟는 대통령은 필요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청소년들이 퇴진광장을 열고 윤석열의 탄핵과 처벌을 요구하는 것은 미래를 위한 연습 따위가 아닌 당장 지금 여기에서 사회를 바꾸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실천입니다. 대학 캠퍼스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외치는 시국 선언이 19개 언어로 울려 퍼졌습니다. Yet the martial law declaration on December 3rd and the failure to pass the impeachment motion on December 7th show our democracy's regression. 우리는 불의를 목도하였으나 좌절하지 않고 끝내 항고로 답한다. 앞서 시국 선언을 발표한 전국 31개 대학 학생들은 학내에 빗발치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 요구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시국 회의를 발족했습니다. 좌절하고 불안해하기만 할 때 정치적 무관심과 염세주의를 뚫고 더 나은 내일을 외치는 대학생들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인권운동 단체들은 세계 인권 선언의 날을 맞아 부당한 국가 권력에 맞서 인권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는 자유, 정의, 평화를 위해 싸우지 않고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 싸우는 합법적 정치 권력 하에서 인간이 얼마나 무가치해질 수 있는지를 비상계엄 사태 일주일째 윤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비상계엄 이후 금융감독원의 자금 출처 조사를 빙자한 불법 리딩방 사기가 발생하고 있다며 금감원이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계엄을 이유로 투자자의 자금 출처를 조사하지 않고 있으며 자금 출처 심사를 위해 입금을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은 이어 제도권 금융사는 단체 채팅방 등을 통해 주식거래 앱 설치를 유도하지 않고 있으므로 금융사를 사칭한 불법 업체에 속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불법 금융투자 사기가 의심될 경우에는 반드시 투자 추천과 사설 주식거래 앱 설치 권유 등 관련 증빙 자료를 확보해 수사기관이나 금감원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숲은 등산객들이 자주 찾는 대표적인 레저 공간이지만 주변에 다양한 장애물이 많아 실종자를 찾기가 까다롭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복잡한 숲속 환경에서 자유비행 드론으로 실종자를 찾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실제 수색 환경을 모사한 대전시 자원대 솔밭공원. 자율비행 드론이 서서 이륙하더니 나무 사이를 유연하게 날아갑니다. 이 드론은 장애물 평균 거리 4m 미만의 복잡한 숲 환경에서 초속 3m의 속도로 비행할 수 있습니다. 드론에는 주변을 탐색해 자신의 위치를 추정하고 지도를 만드는 동시 자기 위치 추정 매핑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이를 이용해 GPS 활용이 불가능한 숲속에서도 자율적으로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경로를 계획합니다. 숲 안에는 지도도 없고 GPS도 못 받으니까 드론 자체가 직접 센싱을 해서 내가 비행을 하면서 지도를 만들고 그 지도 중에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 스스로 위치를 파악하는 거예요. 드론들은 전자광학 적외선 카메라로 자율비행하며 수집한 영상을 이동 관제 시스템에 전송합니다. 영상이 관제 시스템으로 전송되면 관제 시스템은 딥러닝 기술로 학습된 추론기를 이용해 실시간으로 실종자를 탐지합니다. 연구진은 지난달 경남 경찰청 등과 자운대에서 3대의 드론을 활용해 실증 시험을 수행하고 실종자 수색 현장 적용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연구진은 실증을 통해 수집한 피드백을 드론 관제 시스템에 적용 보완해 오는 2027년까지 시스템 개발을 마칠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항암 면역 세포를 종양 조직에서 늘리는 신개념 암 치료 방식을 개발했습니다.
카이스트 바이오 및 뇌공학과 박지호 교수 연구팀은 암세포를 사멸할 수 있는 종양침윤 T세포를 종양 안에서 직접 증식해 항암 효과를 유도하는 mRNA 치료제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개발한 mRNA 치료제를 다양한 고형암 동물 모델에 투여해 부작용 없이 암세포를 직접 없앨 수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 복잡한 과정 없이 mRNA 주입만으로 대장암, 피부암 등 치료 효능을 보여 환자의 치료 비용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코끼리는 서로를 독특한 이름으로 부를 수 있을 정도로 매우 똑똑한 동물인데요. 과학자들이 인공지능으로 코끼리 소리를 분석해 코끼리가 특정 이름에만 정확히 반응하는 놀라운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프리카 사바나의 한 국립공원에 사는 코끼리들입니다. 코끼리는 굉장히 낮은 굉음과도 같은 초저주파 소리를 내서 서로 소통하는데요. 지금까지는 코끼리 소리의 어떤 부분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머신러닝 기법을 이용해 코끼리 소리 데이터를 분석해 코끼리의 이름 부분을 감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먼저 한 코끼리가 자신의 이름이 포함된 소리를 들었을 때를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땅이 울리는 듯한 굉장히 낮은 주파수의 소리인데요. 소리를 들은 코끼리가 즉시 귀를 펄럭이고 응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엔 이 코끼리가 다른 코끼리의 이름이 포함된 호출음을 들었을 때를 들어볼까요? 사람 귀에는 조금 전 들었던 소리와 크게 다르지 않게 들릴 것 같은데요. 코끼리에겐 그렇지 않은가 봅니다. 다른 코끼리의 이름을 들은 코끼리는 잠깐 멈춰 소리를 듣기는 했지만 별다른 응답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처럼 음성을 이용해 소통하는 동물 가운데는 코끼리 외에도 돌고래 등 여러 동물이 있는데요. 최근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발달하면서 동물의 언어를 음향학적으로 분석하는 연구가 큰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동물의 말을 일일이 해석할 수 있는 날도 오지 않을까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승리 이후 신기록 행진을 이어가던 비트코인이 한때 9만 5천 달러 선 아래로 내려가는 등 가상화폐가 급락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친가상화폐 정책이 실행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차익 실현 움직임이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승리 이후 고공행진을 하던 가상화폐가 일제히 큰 폭의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한때 하루 전보다 2.34% 내린 94,282달러까지 떨어져 지난 5일 역대 최고가 10만 3,900달러대에 비해 10% 정도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비트코인을 제외한 이더리움과 리플, 솔라나, 도지코인 등 알트코인의 하락폭은 더 컸습니다. 트럼프 당선 이후 친가상화폐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트럼프 효과가 어느 정도 약발이 다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백악관 가상화폐 AI 차르와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 등 주요 직책에 친가상화폐 인물을 배치했습니다. Deregulation clearly is going to happen. A new SEC chair that looks like pro Bitcoin. Very bullish in terms of this dynamic. 하지만 친가상화폐 정책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차익 실현 움직임이 나타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원유처럼 비트코인을 전략 비축하겠다는 트럼프의 공약에 대한 회의론도 나왔습니다. 로렌스 서머스 전 미 재무부 장관은 금과 달리 비트코인의 전략적 비축은 아무런 소득이 없는 재고를 쌓아두는 것이라며 말도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고용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 1분기에 직접 일자리 인원의 대부분인 110만 명을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과 일자리 전담반 회의를 연 자리에서 건설업과 제조업, 청년, 소상공인 등 고용 취약 분야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고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부는 내년에 직접 일자리 사업 채용 인원을
123만 9천 명으로 올해보다 6만 명 이상 늘리고 이 가운데 90% 정도인 110만 명을 내년 1분기에 97%인 120만 명 이상을 상반기 중 채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국 고용센터에서 이번 달까지 채용 행사를 집중 계획하고 청년 올케어 플랫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청년들에게 맞춤형 고용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말부터 결혼식장 대관료와 결혼준비 대행업체의 사진 촬영과 드레스 대여, 화장 등 이른바 스드메 가격이 자율 공개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결혼식장, 웨딩 플래너 업체와 다음 달 27일부터 서비스 가격을 자사 홈페이지나 한국소비자원 참 가격에 공개하도록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공개 대상은 결혼식장의 경우 대관료와 장식 비용, 식음료 비용 등 필수 품목과 추가 장식비, 연출 추가 비용, 촬영 비용 등입니다. 웨딩 플래너의 경우 스드메 기본금과 고품질 드레스 선택 비용, 담당자 지정 비용 등을 공개합니다. 변동되는 가격은 분기 기준으로 새로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선전에서 1,800여 개 기업이 참여하는 세계 농식품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최대 수출 시장인 중국의 제철 유자를 활용한 가공품도 인기몰이에 나섰는데요. 내년 국제농업박람회를 앞두고 양국의 농식품 홍보와 수출 확대를 위한 협약도 체결했습니다. 중국 선전에서 오선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평균 기온이 14도 이상인 남해안 지역에서 자라는 샛노란 유자입니다. 한국은 세계 최대의 유자 생산국으로 향이 짙고 껍질이 두꺼운 게 특징입니다. 올해 예상되는 유자 가공품 수출액만 3,500만 달러. 전남 농업기술원은 새로운 유자 가공품을 개발해 중국 선전 세계 농식품 박람회에 선보였습니다. 수산물 단백질과 유자를 섞어 만든 건강음료, 유자 1개가 통째로 들어간 젤리 등 3개 품목은 중국 식품업체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예전부터 수출로 인기 있었던 유자 제품 활용해서 이제 3가지 신품종 개발했고요. 중국인들 입맛에 좀 더 고도화시켜서 상품화 시키면 더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 기대됩니다. 이번 선전 농식품 박람회엔 전남의 국제농업 박람회를 알리는 공간도 마련됐습니다. 지난 2012년 국제행사로 승격된 전남 국제농업 박람회는 선진 농업 기술을 보급하고 다양한 농수산식품을 해외에 알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제농업 박람회는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리면서 31만 명이 방문했고 수출 약정 금액만 500억 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세계 45개국 정도 이상의 나라에서 한 400여 개 기관 단체들이 참여하는 국제적인 박람회입니다. 심천 박람회를 통해서 바이어들을 많이 유치를 해서 지역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특히 중국과의 수출 교류가 활발했던 만큼 중국 선전 세계 농식품 박람회 조직위원회와 양국의 농업 발전과 투자 유치 협력도 맺었습니다. 我们一直在想跟那个韩国在很多不同的地方都期望能够每一个地方能够跟我们合作，把他们当地的产品带过来，通过我们的平台。 농업의 미래를 제시하는 전남 국제농업 박람회는 AI와 함께하는 농업 혁신, 생명을 키우는 K농업을 주제로 내년 10월 열립니다. YTN 오선일입니다. 내년에 재출시되는 싸이월드가 글과 사진을 관리하는 나만의 공간에 기반해 채팅 방식의 교류가 가능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로 탈바꿈됩니다. 또 동시 접속자 100만 명이 가능한 플랫폼으로 진화할 전망입니다. 싸이월드의 내년 정식 재출시를 앞두고 싸이 커뮤니케이션즈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비스 컨셉을 발표했습니다. 또 싸이월드의 정체성이자 상징이었던 미니미는 기존 도트 디자인에서 3D 비주얼로 제작하고 사용자 취향과 개성에 따라 꾸밀 수 있는 기능을 더할 계획입니다. 싸이 커뮤니케이션 함영철 대표는 싸이월드의 기존 브랜드 유산은 유지하면서 현대적 재해석을 더해 따뜻하고 감성적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코로나19를 거치며 개인 간 교류 범위가 이전보다 축소됐다고 보고 사용자가 잘 아는 사람들과 따뜻하게 소통하는 컨셉으로 개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문학계를 넘어 우리 사회 전체의 엄청난 경사지만 풀어야 할 숙제도 많습니다. 한국 문학의 저변 확대는 물론 날로 떨어지는 독서율부터 올리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힙니다. 이승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책 품절이라는 한국 출판계에서 처음 겪는 진풍경을 만들었습니다. 말 그대로 한강의 기적이었습니다. 되게 좀 뿌듯하기도 하고 한번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힘들어도 이런 일이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문학 출판계의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10년 사이 반토막이 난 독서율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종이책을 기준으로 성인 남성 10명 가운데 6명 이상꼴로 1년에 책을 한 권도 읽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전자책이나 오디오북이 자리를 잡은 것도 아니어서 자칫하면 문학계, 나아가 우리 문화의 저변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미디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책의 경쟁 미디어가 늘어난 점을 들 수 있을 것 같고,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 사회가 굉장히 사회적, 경제적 속도가 빠른 사회이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롭게 즐겨야 할 책 문화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가치, 사회적 의미가 부여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출판 문학계로 좁혀보면 대형 서점과 동네 서점이 상생할 수 있는 책의 유통 체계를 정비하는 일, 달라진 독서 환경에 맞게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도 시급합니다. 좋은 작가가 많이 나와야 되고, 또 출판사에서는 정말 좋은 책, 읽힐 만한 책을 선정하고 출판을 해야 하고, 그것이 판매 유통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잘 정리해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정부가 나서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무엇보다 독서야말로 자신을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라는 인식 변화가 한강 노벨문학상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가장 큰 메시지가 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드론의 등장으로 산림 분야에서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건조한 계절마다 커지는 산불 위험을 초기에 진압하는 것부터 산나물 불법 채취 단속과 병해충 방제는 물론 실종자 수색에까지 활용되며 비용은 줄이고 효과는 극대화시켰는데요. 기술의 발전과 동시에 시민 의식도 더 성숙해져서 올겨울에도 안전한 산림이 지켜지길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